이번 영상에서는 고대 그리스 역사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에는 다양한 폴리스가 있었습니다. 폴리스는 도시 국가를 말하는데 이렇게 도시 국가가 발전하였던 것은 그리스 지역의 대부분이 산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는 바닷가에 인접한 지역에 마을을 이루고 고도의 언덕에는 방어 시설과 군사 시설을 건축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폴리스라는 도시국가의 토대가 된 것이죠. 폴리스의 가운데 부분에는 군사적, 종교적 주요 지점인 아크로폴리스가 있었습니다. 아크로폴리스의 아래쪽에는 상업활동과 공공활동, 친목활동의 주요 장소인 아고라, 즉 광장이 존재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각 폴리스에서 독자적인 생활을 이루었지만 동일한 말을 쓰고 동일한 신을 숭배하며 같은 민족이라는 의식을 보유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자신들을 헬레네스라고 칭하고 올림피아 제전이라는 운동 대회도 개최하여 동족 의식을 유지했습니다. 그리스의 폴리스로는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역시 양대 산맥이죠. 스파르타는 도리아인이 내려와 건립한 도시 국가였습니다. 스파르타 정치 체제의 가장 특이한 점은 왕이 2명이었다는 점이죠. 그리고 스파르타의 남자 시민들은 어린 시절부터 강력한 군사가 되기 위한 철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스파르타에는 3가지의 사회적 계층이 있었습니다. 가장 상위의 계급은 바로 호모이오이였습니다. 호모이오이는 스파르타의 지배 계급이었죠. 그 다음 계급은 페리오이코이였습니다. 그들은 반자유민으로 상업과 공업 활동에 주로 참여했습니다. 최하위 계급은 헤일로타이였는데 이들은 예속된 노예들로 토지를 경작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제 아테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테네는 민주정치로 유명한 폴리스이죠. 그런데 아테네의 민주정도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은 아니었고 다양한 통치자와 사건을 겪으며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아테네는 초기에 귀족이 권력을 가졌죠. 귀족정이 아테네 정치의 초창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업과 공업이 발전하여 부를 소유한 평민들이 나오고 그 부유한 사람들이 중장 보병이 되어 아테네 군사력의 주요 세력이 되면서 이 평민들의 정치 참여 요구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사회 속에서 귀족과 평민의 갈등이 나타난 것이죠. 변화를 추구하는 사회, 이러한 사회 속에서 그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려는 인물들이 등장하죠. 첫 번째 인물은 솔론입니다. 그는 다양한 장소를 다니며 풍부한 경험을 가졌고 상업과 예술에도 일가견을 가지고 있었죠. 그는 귀족과 평민의 대립이라는 아테네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합니다. 솔로는 먼저 돈을 빌려주고 갚는 채무 관계를 소멸시켰습니다. 재산을 빌린 자가 빚을 갚을 의무를 소멸시킨 것이죠. 무언가를 빌린 사람들은 갚지 않아도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는 재산을 얼마나 가졌느냐에 따라 계층을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만이 고위 관직에 오르거나 인기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했습니다. 솔로는 이렇게 나름의 해결책과 개혁을 제시했지만 솔론의 개혁은 갈등의 당사자인 귀족과 평민 모두에게 불만족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많은 재물을 빌려준 귀족들은 채무 소멸 개혁에 반발했고 평민들은 토지를 나눠준다는 개혁은 없고 재산에 따라 계급을 나눈다는 솔론의 개혁에 불만을 가졌죠. 그렇게 솔론의 개혁은 아테네의 사회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아테네 사회가 뒤숭숭한 상황에서 야심을 가진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페이시스트라토스였죠. 솔로는 친척 페이시스트라토스의 야망을 눈치채고 그를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페이시스트라토스는 절대로 야심을 꺾지 않았죠. 페이시스트라토스는 자신의 책략과 친위 세력 육성으로 1인이 정치를 주도하는 참주의 자리를 노립니다. 2번이나 참주에 올랐다가 반대 세력의 견제로 축출을 당한 페이시스트라토스는 절치부심하여 결국 3번째 시도 끝에 완전히 아테네를 장악하게 됩니다. 페이시스트라토스는 자신의 야망에 반대한 솔론을 없애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극진한 대우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민을 위한 정치를 펼쳤죠. 농민의 부담은 줄이고 농민의 혜택은 늘렸습니다. 그는 상업의 발전에도 기여했죠. 페이시스트라토스가 죽고
그의 장남인 히피아스가 권력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히피아스는 자신을 노린 살해 시도를 겪은 이후에 너무나도 잔인하고 너무나도 가혹한 압정을 펼쳤습니다. 결국 페이시스트라토스에서 히피아스로 이어진 참주의 시대는 끝나게 되죠. 클레이스테네스는 히피아스 축출을 주도하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자신을 견제하는 귀족의 공격에도 끝끝내 살아남고 권력을 쟁취한 그는 다양한 개혁을 펼칩니다. 그의 개혁 목적은 계층을 초월한 정치 참여 기회의 보장이었죠. 그래서 그는 일단 혈연, 즉 핏줄을 중심으로 했던 부족제를 거주하는 장소를 핵심으로 둔 부족제로 개혁합니다. 귀족의 혈연적 기반을 약화시키려 했던 것이죠. 이렇게 마련된 거주지 부족제를 기반으로 클레이스테네스는 500인 회를 창설했습니다. 그리고 참주가 되려는 야심을 가진 인물의 출현을 막기 위해 도편 추방제를 도입했습니다. 도편 추방제는 도자기 조각에 추방되어야 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고 투표하여 통과가 결정된 사람을 추방시키는 제도였죠. 그러나 클레이스테네스의 이러한 급진적인 개혁은 당연히 심한 반발을 불렀죠. 특히 기존의 혈연 부족제로 특권을 가졌던 귀족들은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에 깊은 반발을 가졌습니다. 아테네의 귀족들은 결국 외부 세력을 개입시킵니다. 바로 스파르타를 끌어들인 것이죠. 클레이스테네스는 스파르타의 끈질긴 개입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페르시아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런데 명백한 외세였던 페르시아와 손을 잡으려 했던 클레이스테네스는 아테네 시민들의 민심을 완전히 상실합니다. 결국 클레이스테네스도 쓸쓸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이후 아테네는 페리클레스의 시대에 민주정의 최전성기를 맞이합니다. 페리클레스는 시민의회, 즉 민회의 권위를 높였습니다. 민회에게 국가의 중요한 일들에 대한 결정권과 법을 마련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공부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수당도 지급했습니다. 원래는 어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관리 생활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공직에 종사하면 수당을 주어서 가난한 자들도 국가 운영에 참여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재산과는 상관없이 추첨을 통해 사람들을 선발하고 공직에 임명했습니다. 이러한 페리클레스의 여러 개혁을 통해 아테네의 민주정치는 대단히 발전하였습니다. 비록 여성과 노예에게는 정치 참여가 허용되지 못했지만 시대를 감안한다면 아테네의 민주정치는 정말 앞선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는 다양한 개혁과 변화를 통해 찬란한 문명을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의 동쪽에서는 다른 강력한 세력이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키루스 2세가 국력을 강화시킨 이후 엄청난 정복 활동을 벌였습니다. 페르시아는 소아시아와 이집트 등의 광활한 영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치열한 투쟁 후에 즉위한 다리우스 1세는 강력한 결단력과 탁월한 능력으로 페르시아의 정치적 혼란을 종식시켰습니다. 그리고 다리우스 1세는 페르시아의 영토 확장 정책도 계승하였습니다. 그는 그리스에 인접한 소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을 너무나도 가혹하게 대했습니다. 이러한 자비 없는 가혹한 통치로 인해 소아시아 사람들은 페르시아에 대한 엄청난 반발심과 분노를 품게 되었죠. 결국 소아시아의 도시국가들이 페르시아에 대항하여 반란을 거행했고 그리스의 폴리스 도시국가들은 이러한 소아시아 도시국가들의 반란을 지원합니다. 페르시아는 이러한 그리스의 행태에 분노를 표출하게 되죠. 결국 다리우스 1세는 그리스를 쳐야겠다는 결단을 내립니다. 마침 아테네의 권력을 홀로 독점했던 참주 페이시스트라토스의 아들 히피아스가 페르시아의 망명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히피아스는 페르시아를 도울 것을 약조하고 다리우스 1세는 드디어 그리스에 대한 공격을 단행합니다. 마르도니우스를 지휘관으로 삼아 페르시아의 해군과 육군이 그리스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운은 페르시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바람과 거친 파도의 힘은 페르시아의 막강한 군대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페르시아의 해군이 괴멸적인 타격을 입고
육군도 더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페르시아의 첫 시도는 허망하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다리우스는 끈질긴 인물이었죠. 그가 이 한 번의 실패로 절대 포기할 리는 없었습니다. 다리우스는 다시 전쟁을 준비합니다. 다시 군대를 모으고 강화하며 다리우스는 그리스의 각 폴리스들의 사신을 파견합니다. 사신들은 만약 물과 흙을 바친다면 전쟁은 없을 것이라는 의사를 전했죠. 그러나 그리스 폴리스의 대표주자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아랑곳도 하지 않았죠. 특히 스파르타는 페르시아의 사신을 우물에 처박아 버리기도 했습니다. 다리우스 1세는 이러한 그리스 폴리스들의 완고함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다리우스는 너무나도 화가 났죠. 군대가 준비된 페르시아는 드디어 분노의 진격을 시작합니다. 아테네는 페르시아의 진격을 알고는 스파르타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나 스파르타는 당시 축제여서 당장 군대를 못 보낸다고 답하였습니다. 결국 아테네는 페르시아의 대군을 단독으로 맞서야 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아테네와 페르시아는 마라톤 평원에서 엄청난 전투를 벌입니다. 아테네는 수적으로 매우 불리했지만 군사의 중심부를 비우고 페르시아군을 가운데로 끌어들인 뒤 둘러싸는 전술을 통해 승기를 잡습니다. 수적 열세를 전술을 통해 뒤집은 것이죠. 페르시아군은 육군을 아테네로 진군하게 하고 해군도 아테네에서 대기하게 하여 육군과 해군이 아테네를 협공하도록 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리스군이 마라톤 평원에서 페르시아 군대를 쳐부수면서 이러한 전략은 허서로 돌아갑니다. 그리스 육군은 마라톤에서 싸우고 곧바로 아테네로 귀환했습니다. 이에 페르시아 해군은 전의를 상실하고 물러나죠. 결국 이번 침공은 그리스의 승리로 막을 내립니다. 페르시아는 참담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다리우스는 너무나도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리우스는 그리스에 신경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집트 등의 반기 그리고 정치의 혼란에 신경을 써야 했던 다리우스 1세는 결국 다시 그리스를 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다리우스의 의지를 이어 그리스 정복을 추진한 인물은 다리우스 1세의 아들로 왕위에 오른 크세르크세스 1세였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반란을 수습하고 군대를 강화시켜 다시 군사를 통솔하며 그리스를 침공합니다. 저번 원정보다 더 많은 규모의 군대를 동원하였죠. 이에 그리스의 폴리스들은 이제 모두가 합심하고 단결했습니다. 일단 그리스군은 테르모필레에서 시간을 끌려고 했죠. 스파르타와 다른 폴리스 군대가 연합하여 테르모필레에 도착하고 페르시아 군대를 막을 준비를 했습니다. 크세르크세스 1세가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에게 사신을 파견하여 병장기를 버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레오니다스는 짧게 대답합니다. 와서 가져가시오. 크세르크세스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결국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 연합군은 페르시아 군대를 잘 막아냈습니다. 시간을 끈다는 전략적 목적을 잘 이행하고 있었죠. 테르모필레의 좁은 지형을 이용해 수적으로 불리했던 그리스군은 잘 버텼습니다. 그러나 배신자의 밀고로 그리스 군대에는 뒤치기를 당하게 됩니다. 스파르타는 남고 나머지 군대는 후퇴하게 되죠. 300명의 스파르타 군대는 결사적으로 항전합니다. 레오니다스 왕은 스파르타 군대를 이끌고 돌진했습니다. 왕으로서 솔선수범하여 선두에 선 레오니다스는 당연하게도 가장 빨리 사망하게 됩니다. 스파르타 전사들은 자신들과 선두에 싸우고 죽음을 맞이한 주군을 위해 장렬하게 싸우고 전사합니다. 스파르타 전사들을 기리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여 가서 스파르타 사람에게 전하시오. 우리들은 우리 조국의 명령을 받들어 이곳에 잠들었노라. 페르시아 군대는 스파르타 군대를 쓸어버리고 그리스의 중심지 아테네로 갔습니다. 그러나 아테네의 군사들은 바다에 가 있었죠. 당시 그리스군을 이끈 테미스토클레스는 바다에서 싸워야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살라미스에서 그리스 해군과 페르시아 해군의 결전이 벌어집니다. 페르시아 전함들은 크기는 컸지만 무겁고 느렸습니다. 그리스 전함들은 작았지만 가볍고 빨랐습니다. 좁은 살라미스 해협에서 서로 얽히고 설킨
굼뜬 페르시아 군함들은 그리스군의 날래고 민첩한 공격에 맥을 못 추었죠. 그렇게 살라미스 해전에서 승리의 여신은 그리스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엄청난 패배감과 참담함을 맛봅니다. 이제 페르시아 군대의 위상은 추락했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결국 물러나게 되죠. 약간의 군사만 그리스 지역에 남기고 마르도니오스 장군이 지휘하게 합니다. 마르도니오스는 잔여 페르시아 군대를 이끌고 아테네를 습격합니다. 저번에 크세르크세스가 왔을 때처럼 아테네인들은 아테네 시를 비웠습니다. 마르도니오스는 화가 나서 아테네를 불태워버립니다. 플라타이아에서 마르도니우스의 페르시아 잔여병과 스파르타의 파우사니아스가 통솔하는 그리스군이 전투를 벌입니다. 페르시아 군대의 의욕과 의지는 너무나도 약해진 상태였고 단결된 그리스 연합군은 말 그대로 페르시아 군대를 쓸어버립니다. 이제 전쟁의 주도권은 그리스에게 넘어가게 되죠. 그리스는 이제 페르시아의 세력과 지역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많은 국가를 점령하여 페르시아의 영향력을 축소시킵니다. 결국 페르시아는 그리스 정복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 더 이상 전쟁을 하는 것은 힘들다고 판단했죠. 결국 그리스 연합의 중심인 아테네와 크세르크세스의 아들 아르타크세르크세스는 칼리아스 평화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 조약으로 인해 페르시아는 그리스 지배의 욕구를 포기하고 에게해에서는 주도권마저 상실하게 되죠. 그리스는 페르시아와 싸워서 결국 승리를 쟁취하였습니다. 이후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은 큰 번영을 누렸습니다. 아테네는 델로스 동맹을 주도하며 번영을 누렸고 스파르타는 다른 동맹인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주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이 끝난 후 아테네가 급격히 성장하고 팽창하였습니다. 아테네는 델로스 동맹의 경제적 기반을 장악하고 강력한 국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스파르타는 이런 식으로 아테네가 지나치게 강해지면 스파르타를 위협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결국 서로를 견제하고 경계하던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전쟁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코린토스와 케르키라의 갈등으로 촉발되었습니다. 스파르타가 주도한 펠로폰네소스 동맹에 소속되어 있던 코린토스에서 케르키라가 이탈하려 하자 아테네는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견제하기 위해 케르키라를 지지했고 스파르타는 당연히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코린토스를 지원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촉즉발의 상황에 아테네를 다스린 인물은 민주정치의 전성기를 만든 페리클레스였습니다. 그는 민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공무 수당을 지급하며 공직을 추첨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아테네의 정치를 발전시킨 인물이죠. 페리클레스는 스파르타의 위협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그는 스파르타의 육군이 매우 강하다는 점을 파악하고 지상에서의 전투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아테네 사람들이 성곽 내부로 들어와 거주하게 했죠. 스파르타는 성을 뚫을 수 없었고 아테네도 스파르타를 맹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전쟁은 지지부진한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 당시 아테네 사람들이 모두 성곽 안에 살게 되면서 성 안의 위생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전염병이 퍼지면서 너무나도 많은 아테네 시민들과 병사들이 죽게 되죠. 충격적이게도 페리클레스마저도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페리클레스가 죽은 이후 아테네 측은 대화를 하자는 파와 싸우자는 파로 나뉩니다. 스파르타와 맞설 것을 주장한 세력을 이끈 클레오는 스파르타와의 전투를 추진하고 승리합니다. 스팍테리아에서 발발한 이 전투로 인해 수많은 스파르타 귀족이 포로 신세가 됩니다. 스파르타는 이제 무언가 반전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때 나선 인물이 스파르타의 장군 브라시다스입니다. 브라시다스는 헬로트들에게 전쟁에 동참하는 대신 자유를 선서한다는 제안을 합니다. 노예였던 헬로트들이 그 제안을 수용하여 병사가 늘어났고
브라시다스는 군사력을 강화한 데다가 마케도니아와 동맹까지 맺습니다. 이후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서로가 서로를 좀먹는 진흙탕 같은 전쟁을 지속합니다. 결국 그들은 조약을 체결하여 평화를 추구합니다. 니케아스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손상된 국력을 회복하며 휴식기를 지내죠. 그렇게 전쟁이 끝나는가 했지만 새로운 요주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테네의 정치가인 알키비아데스입니다. 알키비아데스는 엄청난 야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테네가 스파르타와 싸울 것을 주장하였죠. 알키비아데스는 그리스의 서쪽 지중해의 중심에 위치한 시칠리아를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시칠리아를 차지하여 막대한 부와 강력한 힘을 아테네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하늘이 알키비아데스를 도왔습니다. 시칠리아에 있던 스파르타의 동맹인 시라쿠사와 시칠리아의 다른 세력인 세게스타가 서로 다투게 된 것이 세게스타는 아테네에 도움을 구하기까지 합니다. 아테네는 좋은 기회를 맞이한 것입니다. 아테네는 세게스타를 돕는다는 명분을 내걸고 시칠리아를 칩니다. 니키아스는 전쟁을 하지 말 것을 호소했지만 결국 아테네는 전쟁의 길로 나아가게 되죠. 그런데 아테네 군대의 출병 전날 헤르메스 상이 불탔다는 이유로 알키비아데스는 군대를 이끌고 나가 있는 상태에서 고발을 당하는 처지에 놓입니다. 제거당할 위기에 놓인 알키비아데스는 결국 아테네를 버리고 스파르타로 떠납니다. 알키비아데스는 스파르타로 건너가서 충실한 스파르타의 지원자가 됩니다.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이기기 위한 방법을 충실히 조언해주고 스파르타가 시칠리아를 공격하게 부추기기도 합니다. 결국 니키아스의 아테네 군대는 스파르타 군대에게 무참히 패하고 말죠. 니키아스 자신마저도 이 전투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후 스파르타와 페르시아는 공동의 적 아테네를 막기 위해 동맹을 맺습니다. 알키비아데스는 이제 페르시아로 가서 페르시아의 조언자가 됩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서로 싸우는 동안 페르시아가 그 둘을 먹어버리라는 말까지 하게 되죠. 이후 알키비아데스는 또 아테네로 접근해서 아테네의 승리를 돕습니다. 아테네는 알키비아데스의 지금까지의 일은 다 기억에서 지워버린 것처럼 알키비아데스를 환대했습니다. 알키비아데스는 역시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아테네로 돌아오자 아테네는 승리를 연속으로 거두며 승승장구합니다. 결국 스파르타는 페르시아와의 유대를 강화하게 되죠. 그런데 이후 알키비아데스는 다시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려 아테네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때 스파르타의 장군 리산드로스가 승승장구하게 되죠. 리산드로스의 스파르타 군대에게 아테네 군대는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아테네의 군대는 사실상 괴멸하고 리산드로스는 강력한 스파르타 전사들을 이끌고 아테네 도시까지 진군하죠. 결국 아테네는 스파르타에게 굴복하게 됩니다. 이제 아테네는 스파르타의 영향을 받는 처지에 놓인 것이죠. 스파르타 승리의 1등 공신 리산드로스 장군은 아테네를 점거하고 아테네를 앞으로 통치할 과두 정부를 조직합니다. 30명의 이 지배자들은 30명 참주라고 불렸습니다. 이 30명의 참주들은 너무나도 가혹하고 독단적인 통치를 펼쳤습니다. 시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정치 속에서 살아왔던 아테네인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의 의사를 드러내면 모두 죽여버리고 제거하였습니다. 결국 이런 폭정에 참다 못한 아테네인들은 30위 참주의 잔인한 통치에 저항했고 결국 트라시블루스라는 아테네인이 이끄는 반란 세력이 30인 참주의 군대를 무찌릅니다. 아테네를 이끌게 된 트라시블루스와 스파르타의 군주 파우사니아스가 협의를 하게 되고 그렇게 30인 참주의 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리죠.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비롯한 그리스 도시국가들끼리의 처절한 내부 투쟁이었습니다. 패배자인 아테네는 말할 것도 없이 큰 타격을 입었고 스파르타는 비록 승리하기는 했지만 긴 기간의 이 전쟁으로 인해 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스 세력은 이렇게 서로 죽고 죽이는 내전을 겪으며 스스로 약해진 것입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치열한 혈전에서 스파르타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최강의 라이벌 아테네가 비참하게 몰락한 상황에서 스파르타는 이제 망설일 것이 없었죠. 스파르타는 아테네가 주도했던 델레스 동맹을 아예 해체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여러 폴리스들의 스파르타의 우호적인 과두정을 건립하였죠. 스파르타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그리스 폴리스들을 장악한 뒤 막대한 돈을 갈취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진 듯한 스파르타도 불안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스파르타는 아테네를 이기기 위해 페르시아와 손잡았습니다. 스파르타와 페르시아가 손을 잡을 때 페르시아가 스파르타에 요구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는 자신들이 스파르타를 돕는 대신 나중에 그리스가 가지고 있던 소아시아 지역의 도시국가들을 페르시아에 달라는 제안을 합니다. 스파르타는 이 제안을 수용하고 페르시아의 힘을 빌려 아테네와 싸운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테네를 이긴 후 스파르타는 페르시아에게 소아시아 지역을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페르시아는 이에 분노하게 되죠. 페르시아의 입장에서 스파르타는 빛을 지고도 갚지 않는 배은망덕한 세력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스파르타와 페르시아의 관계는 완전히 파탄이 나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뜩이나 험악했던 관계는 페르시아의 왕위 계승 분쟁에 스파르타가 개입하게 되면서 더욱 심각해집니다. 기원전 404년 페르시아의 국왕 다리우스 2세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후 왕의 자리를 두고 장남 아르타크세르크세스 2세와 차남 키루스의 갈등이 벌어지죠. 그런데 스파르타는 키루스를 지원하게 되고 결국 키루스가 패배하고 죽으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집니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2세는 은혜도 갚지 않는 주제에 페르시아의 왕위 계승에까지도 끼어들고 간섭하는 스파르타에 엄청나게 분노하게 됩니다. 이제 그는 스파르타는 배은망덕한 데다가 페르시아 내정에도 간섭하는 괘씸한 세력으로 판단한 것이죠. 결국 페르시아는 스파르타를 파멸시키기 위해 다른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과 손을 잡습니다. 페르시아는 아테네를 지원했고 코린토스와 테베 등의 다른 도시 국가와도 손을 잡게 됩니다. 아테네, 테베, 그리고 코린토스는 서로 손을 잡고 페르시아의 지원을 받으면서 스파르타에 맞서게 되죠. 이를 코린토스 전쟁이라고 합니다. 스파르타는 페르시아와 싸워서 잘 이기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스파르타 전사들로 페르시아 군대를 격파하던 스파르타의 국왕 아기실라우스 2세는 너무나도 놀라게 됩니다. 페르시아를 이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른 그리스들의 폴리스들까지 다가와서 덤비니 엄청난 위기감을 느낀 것이죠. 결국 스파르타는 후퇴하고 페르시아는 전세를 다시 비등하게 만듭니다. 페르시아는 강력해진 스파르타를 견제하기 위해 나머지 도시 국가들을 열심히 지원합니다. 페르시아의 돈을 받고 코린토스와 아테네, 테베는 함대를 만들고 성도 세웠죠. 이렇게 페르시아의 도움으로 힘을 키운 그리스 폴리스 연합군과 스파르타는 쿠낙사에서 대전투를 벌입니다. 여기서 놀랍게도 스파르타는 대패합니다. 스파르타가 강하기는 했지만 페르시아의 자금력과 그리스 폴리스들의 힘이 합쳐지자 스파르타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세력 구도가 바뀝니다. 이 쿠낙사 전투 이후 그리스 폴리스 연합 세력이 너무나도 강해지자 스파르타는 이제 페르시아에 지원을 요청합니다. 의외로 페르시아도 스파르타의 지원 요청을 받아들이고 협력을 하게 되죠. 사실 페르시아는 비록 자신들이 그리스 폴리스 연합군을 지지하고 키우기는 했지만 자신 스스로도 이제 아테네, 코린토스, 그리고 테베 등의 도시 국가들이 너무 커졌다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이제 스파르타와 손잡은 페르시아가 그리스 폴리스 연합군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그들을 압박하자 일단 코린토스 전쟁은 스파르타의 우세로 막을 내립니다. 이후 스파르타와 페르시아는 안탈키다스 평화조약을 체결하는데 이 안탈키다스 조약으로 스파르타는 원래 그리스 세력이 가지고 있던 여러 지역을 페르시아에 떼어줍니다. 게다가 이 조약은 스파르타가 리더인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제외한 나머지 그리스 폴리스 국가들의 동맹을
모두 해산한다는 내용도 가지고 있었죠. 스파르타의 이러한 독단적인 조약은 다른 그리스 도시 국가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기에는 충분했죠. 스파르타는 이제 다른 그리스 폴리스 국가들의 분노와 증오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아테네는 약해졌고 스파르타는 이겼지만 계속되는 갑질과 실책으로 그리스 도시 국가들의 비난을 산 거죠. 이러한 공백을 틈타서 신흥 강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테베입니다. 앞서 본 코린토스 전쟁 과정에서 테베는 부유한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막대한 돈을 공급받았고 이러한 자본을 기반으로 국력이 급격하게 성장하였습니다. 스파르타는 일단 코린토스 전쟁의 승자였으므로 테베에 과두정을 건립하고 테베를 압박했지만 테베 정치의 주요 인물인 펠로피다스와 그의 친구 에파미논다스가 협력하여 스파르타의 과두정을 붕괴시켰죠. 펠로피다스와 에파미논다스는 이렇게 스파르타를 몰아낼 정도로 유능했고 좋은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테베는 보이오티아 동맹을 결성하여 스스로 동맹을 주도할 정도의 국력을 만들게 되죠. 테베의 보이오티아 동맹은 이렇게 힘을 비축하여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던 아테네와 손을 잡고 스파르타의 칼을 겨눕니다. 이렇게 테베와 아테네의 연합과 스파르타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테베는 확실히 성장하여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스파르타의 군대도 역시 강했습니다. 그리하여 두 세력은 서로 밀고 당기는 팽팽한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이때 스파르타는 자신들이 페르시아와 맺은 안탈키다스 조약을 내세우며 테베의 보이오티아 동맹을 해산할 것을 요구합니다. 테베는 당연히 분노했죠. 스파르타와 페르시아가 맺은 조약을 테베가 받아들일 수는 없었죠. 이러한 스파르타의 주장은 결국 테베와 스파르타 서로의 분노만 키운 것입니다. 이제 테베는 분노한 스파르타 전사들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스파르타의 강함을 테베의 에파미논다스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당당히 스파르타와 맞선 것은 그에게 회심의 카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파미논다스는 앞에서 보았듯이 매우 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테베가 스파르타를 쳐부술 날을 기다리며 테베의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무기를 강화하고 훈련도 강화했죠. 그리고 강력한 단결력을 가진 정의의 부대인 신성대도 조직했습니다. 드디어 기원전 371년 7월 6일 운명의 레욱트라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신흥 강자 테베와 전통 강자 스파르타. 전투의 승자는 놀랍게도 테베였습니다. 테베군은 스파르타 군대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죠.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답은 에파미논다스에게 있습니다. 그는 이 전투에서 새로운 전술을 도입하죠. 바로 사선진법입니다. 고대 그리스 시기에는 중장 보병이 사각형을 만들고 양쪽에 기병을 두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 병사들은 왼쪽 손에는 방패를, 오른쪽 손에는 창을 소지했기 때문에 오른쪽이 가장 앞으로 나아가고 취약했죠. 그랬기에 군대 편성 시 오른편에는 항상 잘 싸우는 정예 군사를 배치했습니다. 그러나 에파미논다스는 이러한 전형적인 형태를 벗어나서 허를 찌르죠. 바로 오른쪽이 아닌 왼쪽 편에 많은 수의 정예 부대를 배치하고 오른편의 군사들이 먼저 나간다는 점까지 고려하여 왼편의 전사들을 선두에 두고 오른편 전사들은 뒤편에 두어 사선의 모양을 갖게 했죠. 이 진법을 사선진법이라고 합니다. 이 사선진법을 통해 테베 정예병은 스파르타 정예병을 쳐부수었고 초반부터 기가 죽은 스파르타 전사들은 저승길을 면치 못한 것입니다. 이 운명의 레욱트라 전투로 인해 테베가 그리스의 주도 세력이 되었고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아테네를 이긴 후 그리스를 장악하고 온갖 갑질을 하고 승승장구하던 스파르타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스파르타가 세웠던 펠로폰네소스 동맹도 붕괴되는 지경에 이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테베는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합니다. 테베 그 자신들이 왜 스파르타를 증오했는지는 잊어버리고 스파르타가 했던 그리스 도시 국가들에 대한 갑질과 협박, 이래라 저래라 하는 간섭을 반복한 것이죠. 결국 이를 보다 못한 아테네가 놀랍게도 옛 숙적 스파르타와 손잡고 테베를 칩니다. 테베는
역시 첨단 전술인 사선지법을 써먹어서 전투에서는 승리를 거두지만 전투 과정에서 테베의 거물 에파미논다스가 사망하게 되면서 테베의 시대도 내리막으로 걸어갑니다. 테베와 스파르타가 숨을 헐떡대던 사이 아테네가 재기를 노립니다. 마지막으로 아테네 제국의 재현을 꿈꾼 아테네는 다른 도시국가들과 싸워 처참히 깨지고 녹초가 되어버립니다. 테베와 스파르타, 아테네 이 셋 다 모두 반죽음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스 경기장의 선수들이 모두 녹초 상태가 된 가운데 새로운 챔피언급 선수가 입장을 준비합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과 코린토스 전쟁으로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국력을 낭비했습니다. 끝도 없는 내전으로 모두 녹초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때 북부에서 새로운 세력이 일어납니다. 바로 마케도니아였죠. 마케도니아는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북쪽에 있는 국가였습니다. 마케도니아는 아테네와 스파르타 같은 고대 그리스 폴리스들에 비해 그리 발전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서부에는 일리리아가, 동쪽에는 트라키아가 있었고 남부에는 그 유명한 아테네와 스파르타 같은 폴리스들이 있었죠. 마케도니아는 기원전 6세기 말에 외형적으로는 통일되었지만 다양한 문화와 종교를 가진 부족들이 서로 섞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북부에서 다양성을 유지하던 마케도니아는 엄청난 위협을 마주하게 되죠. 바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대왕 다리우스는 마케도니아 바로 옆에 있던 트라키아를 차지해버립니다. 당시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던 아민타스 1세는 이러한 페르시아의 강력한 힘을 현실적으로 인정합니다. 결국 마케도니아는 페르시아에 종속되고 말았죠. 그렇게 페르시아의 발 아래에 들어간 마케도니아는 열심히 페르시아의 그리스 침공을 돕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폴리스들은 단결하여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말았죠. 결국 이러한 페르시아의 실패를 바라본 마케도니아는 그리스 폴리스들의 문화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우수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마케도니아는 그리스로부터 우수한 문물을 가져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게 되죠. 마케도니아는 우선 그리스의 경계심을 낮추기 위해 페르시아와의 제휴를 단절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문화를 더욱 쉽게 수용하기 위해 기원전 413년에는 마케도니아 국왕 아르켈라오스 1세가 마케도니아의 수도를 바다 교역에 용이한 펠라로 옮기는 노력까지 하게 되죠. 이렇게 펠라로의 천도를 통해 마케도니아의 그리스 문물 수용과 발전을 촉진했던 유능한 왕 아르켈라오스 1세가 암살로 불행한 최후를 당한 이후 마케도니아 정치는 혼란의 소용돌이로 빠져듭니다. 결국 그리스 폴리스 가운데 하나인 테베가 마케도니아의 왕위 계승을 간섭하는 지경에 이르죠. 마케도니아에서는 아민타스 3세라는 인물이 왕위에 올랐다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데 테베가 이후 계승에 개입한 것이죠. 테베는 아민타스 3세의 장남인 페르디카스 3세를 마케도니아의 왕위에 올리고는 차남인 필리포스 2세를 테베로 끌고 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테베에 끌려간 필리포스 2세는 위기인 것처럼 보였던 이 외국에서의 생활을 기회로 바꾸어 마케도니아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필리포스가 테베에 끌려간 당시 테베는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테베는 스파르타의 간섭을 받다가 펠로피다스와 에파미논다스라는 두 걸출한 인물의 통선력으로 자주권을 획득하는데 운 좋게도 필리포스 2세는 이렇게 걸출한 인물들인 펠로피다스와 에파미논다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다시 마케도니아로 돌아온 필리포스 2세는 자신의 조카인 아미타스 4세를 몰아내고 그 자신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필리포스는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을 실시하게 되죠. 정치적으로는 다양한 부족 세력을 통합하고 권력을 중앙에 집중시켰으며 다양한 화폐를 같이 사용하여 경제의 발전도 촉진했습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 군대 특유의 전술도 고안하고 발전시켰죠. 이렇게 다양한 개혁을 통해 마케도니아의 국력을 강화시킨 필리포스 2세는 이제 외부로의 팽창을 꿈꿉니다. 트라키아를 경제적으로 유인하여 마케도니아 세력에 끌어들이고 일리리아는
군사력을 이용해 병합하여 세력을 본격적으로 확장한 필리포스 2세는 본격적인 팽창을 시작하게 되죠. 우선 필리포스는 팽창을 위해 국가가 사용하는 돈을 최대로 늘립니다. 이 늘어난 돈을 통해 군대를 더 만들고 그리스 내부에 마케도니아의 우호적인 세력을 늘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팎으로 세력을 구축한 필리포스 2세는 그리스로 나아가기 시작하죠. 마케도니아를 야만족으로 부르면서 깔보던 그리스가 이제는 그 야만족의 침략 대상으로 추락한 것입니다. 아테네는 이러한 마케도니아의 야심과 기만을 감지하고 필리포스 2세를 막으려고 했지만 그리스 내부의 분열로 인해 안타깝게도 아테네는 마케도니아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합니다. 필리포스 2세는 이러한 그리스 세계의 한계를 잘 파악했습니다. 항상 내분과 갈등에 시달리는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필리포스는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세계에 본격적으로 개입할 기회를 잡게 됩니다. 그리스의 도시국가인 포키스와 테베가 갈등에 휩싸이자 강한 힘을 가지게 된 테베를 경계하게 된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포키스의 편을 들며 테베에 맞섭니다. 바로 포키스와 테베의 대립이 중심 주제가 되는 신성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역시 주요 폴리스였던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지지를 받은 포키스가 테베를 무찌르게 됩니다. 이제 포키스도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도움을 받고는 힘이 세져서 팽창을 시도하죠. 포키스는 북부의 테살리아를 공격하는데 테살리아는 하필이면 야심가 필리포스 2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필리포스 2세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필리포스 2세는 테살리아를 지원해서 포키스를 쫓아내죠. 그리고 이 도움을 빌미로 테살리아를 마케도니아 세력에 종속시킵니다. 이제 마케도니아는 그리스 북부에 진입한 것입니다. 이제 필리포스 2세는 이 테살리아의 차지를 계기로 야금야금 그리스 도시국가들을 먹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 작은 도시국가로 나뉘어 있던 그리스의 각국은 이제 너무나도 커져버린 마케도니아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결국 신성전쟁의 최후 승자는 테베도 포키스도 아니고 바로 마케도니아였습니다. 맨날 야만족 취급을 받던 마케도니아는 이제 겉에서 맴도는 야만족이 아니라 고대 그리스 세계의 당당한 한 구성원이 된 것이죠. 그러나 필리포스 2세는 단지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한 구성원이 된 것에 절대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그리스 전체를 마케도니아가 주도하는 것을 원했죠. 기원전 338년 그리스 중부지방의 카이로네이아에서 결국 그리스 도시국가들과 마케도니아의 대결전이 벌어집니다.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연합은 아테네와 코린토스, 테베 등의 쟁쟁한 도시국가들로 구성되었고 마케도니아는 이러한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연합에 맞서야 했습니다. 필리포스 2세는 이 카이로네이아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했죠. 그는 자신의 아들 알렉산드로스까지도 전쟁에 참여시킬 정도로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마케도니아는 또 마케도니아 특유의 팔랑크스 전술을 이용했습니다. 이 마케도니아 팔랑크스는 가운데에 촘촘히 우뚝 서 있는 중장 보병과 앞뒤에 자리한 날랜 기병, 양쪽에는 가벼운 경장 보병으로 구성된 전투 대형이었죠. 이 전투에서 마케도니아 군대는 엄청난 용맹함을 보이면서 승리하게 됩니다. 특히 이 카이로네이아 전투에서 알렉산드로스는 테베의 정예군인 신성대를 말 그대로 쓸어버리면서 주목을 받게 되죠. 이제 필리포스 2세는 명백히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주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의 모든 도시국가들을 소집한 필리포스 2세는 정말로 원대한 야망을 드러냅니다. 이제 그리스가 일치단결하여 페르시아를 쳐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렇게 엄청난 야망을 드러낸 필리포스 2세는 이제 자신의 전력을 이 페르시아에 대한 공격에 쏟아붓지만 슬프게도 그는 페르시아를 제대로 공격해보기도 전에 암살로 허망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제 필리포스 2세의 아들 알렉산드로스가 마케도니아의 왕이 되었습니다. 야심가 필리포스 2세의 젊은 아들이 왕이 된다는 소식에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이제 자기들이 마케도니아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독립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도시 국가들의
희망은 이후 완전히 부서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젊은 왕이 세상을 뒤흔들 거라고는 절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 폴리스들을 제압하고 페르시아에 대한 원정을 추진했던 필리포스 2세가 허무하게 암살을 당하자 필리포스 2세의 젊은 아들 알렉산드로스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너무너무 젊어서 주변 세력들이 그를 얕잡아 보았습니다. 심지어 아테네의 유명한 운병가 데모스테네스는 알렉산드로스를 어린 소년이라고 부르면서 조롱하고 비웃었죠. 알렉산드로스가 마케도니아의 왕이 되자 일리리아, 트라키아, 그리스 폴리스들 모두가 마케도니아에서 이탈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절대 필리포스 2세의 대업을 잊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알렉산드로스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케도니아 내부에서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제거하고 일리리아와 트라키아의 반란을 사전에 차단하여 마케도니아의 건재함을 드러내죠. 그리고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길을 꺾기 위해 시범용으로 테베를 공격해서 점령하여 무자비하게 테베의 도시를 불태워버립니다. 이렇게 알렉산드로스가 너무나도 강력한 태도를 보이자 마케도니아 주변 세력들은 다 모두 꼬리를 내리고 말죠. 이제 그리스 세계를 단속한 알렉산드로스는 동쪽으로 원정을 추진하게 됩니다. 드디어 필리포스 2세가 이루지 못한 페르시아 정벌의 대업을 알렉산드로스가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마케도니아 군대를 이끌고 바다를 건너 소아시아에 도달합니다. 이제 페르시아 군대와 마케도니아 군대의 장대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총독들은 군대를 이끌고 알렉산드로스에 맞섰습니다. 페르시아는 심지어 멤논이 통솔하는 그리스 용병까지도 불러들입니다. 결국 그라니코스 강에서 페르시아 군대와 멤논의 그리스 용병 그리고 알렉산드로스의 군대 사이의 대결전이 펼쳐집니다. 이 전투에서 페르시아군은 성급하게 알렉산드로스의 군대를 공격하여 너무나도 큰 패배를 당합니다. 이렇게 그라니코스 강에서 알렉산드로스가 너무나도 큰 승리를 거두자 대부분의 소아시아 도시 국가들은 알렉산드로스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밀레투스 같은 일부 도시 국가들이 알렉산드로스에게 대항했지만 알렉산드로스는 그들마저도 역시 손에 넣었습니다. 그라니코스 강의 전투 이후 알렉산드로스는 신속하게 소아시아 지역을 손에 넣은 것입니다. 이제 알렉산드로스의 마케도니아 군대는 본격적으로 페르시아 군대와 맞서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 군대가 해안으로 진출하여 마케도니아의 뒤편을 노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의 해안 진출을 차단하기 위한 전술을 펼칩니다. 바로 해안을 점령하는 전략을 시행한 것이죠. 페르시아 군대는 어정쩡하게 대처하다가 해안으로 나아갈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기원전 333년에 마케도니아와 페르시아 군대는 이수스에서 큰 전투를 벌입니다. 마케도니아 군대는 이 전투에서도 페르시아 군대를 이기게 되죠. 결국 페르시아의 국왕 다리우스 3세는 도망을 가는 신세에 놓이게 됩니다. 비참한 신세로 도망간 다리우스 3세는 어떻게든 알렉산드로스와 협의를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로스는 협상하자는 다리우스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다리우스를 비웃었습니다. 나는 이미 아시아의 왕이다. 도대체 무슨 협상을 한다는 것이냐. 다리우스 3세는 자신의 딸도 알렉산드로스와 결혼하게 할 것이고 많은 돈을 주고 땅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드로스는 그러한 다리우스 3세의 제안을 모두 거절합니다. 알렉산드로스는 그런 정도의 돈과 영토에 만족하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온 세상을 정복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제안을 거절한 알렉산드로스는 착실하게 정복을 지속합니다. 지중해의 해안을 확고하게 장악했고 풍부한 곡창지대인 이집트도 점령했습니다. 이집트의 사람들은 페르시아를 몰아낸 알렉산드로스를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원래 이집트의 문화와 문물에 큰 호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집트의 지도자인 파라오의 자리에까지 오릅니다.
게다가 이집트에 자신의 이름까지 가져온 알렉산드리아 도시를 건립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세력을 굳힌 알렉산드로스는 이제 페르시아 군대와 기원전 331년에 가우 가멜라에서 결전을 치룹니다. 알렉산드로스는 군사의 수는 비록 페르시아보다 부족했지만 팔랑크스 전술과 치밀한 전략을 짜서 이번에도 페르시아 군대를 크게 이깁니다. 다리우스 3세는 이번에도 처량하게 도망을 갑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이 가우 가멜라 전투의 대승 이후 바빌론, 수사, 페르세폴리스 등의 페르시아 주요 도시를 모두 점령합니다. 도망을 가던 다리우스 3세는 비참하게도 자신의 부하 베수스에게 죽음을 당하여 고난의 제위를 마감합니다. 베수스는 스스로가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러나 베수스마저도 알렉산드로스에게 참담한 죽음을 당하게 되죠. 알렉산드로스는 정중하게 다리우스 3세의 장례를 지내주었습니다. 그렇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몰락하고 알렉산드로스는 거대한 페르시아의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드로스의 전쟁은 거기에서 절대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드로스의 군대는 페르시아의 동부와 인도까지도 공격하였고 많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인도 원정을 계속해서 추진하려고 했지만 전쟁은 알렉산드로스 혼자 하는 일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지속적인 정복 활동에 너무나도 지친 알렉산드로스의 병사들이 참다 못해 이제 원정을 중단하고 돌아갈 것을 요구한 것이죠. 결국 알렉산드로스도 이러한 병사들의 불만을 이기지는 못하고 인도에서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결국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세 개의 대륙에 걸쳐 있는 엄청나게 큰 제국을 건립한 것입니다. 이때가 진정으로 마케도니아의 최고 전성기였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페르시아로 돌아온 후 그리스 세계와 동방 세계를 융합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서방과 동방의 통합을 위해 그리스 남성들과 페르시아 여성들의 결혼을 권장하고 독려했고 많은 수의 그리스인들을 동방으로 옮겨 살게 했죠.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자신이 솔선수범하여 다리우스 3세의 딸과 결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딴 도시인 알렉산드리아는 마케도니아 제국 곳곳에 세워져 문화의 융성과 교류를 촉진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군사적인 분야뿐 아니라 문화적인 면에서도 역사에 남을 흔적을 새긴 것이죠. 알렉산드로스는 이 영광에서 멈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양한 지역에서 정복을 이어가고 싶었죠. 그러나 알렉산드로스는 너무나도 이른 나이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기원전 323년 6월에 그는 너무나도 뜨거운 열병에 시달립니다. 점차 기운을 잃어간 알렉산드로스는 급기야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할 지경에 이릅니다. 결국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기원전 323년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제국을 효과적으로 다스릴 통치 시스템을 확립하지도 못하고 급작스럽게 죽은 것입니다. 이후 알렉산드로스를 따르던 장군들이 너무나도 극심한 다툼과 갈등을 벌이면서 제국은 여러 조각으로 쪼개지고 맙니다. 어지러운 혼란의 난장판 이후 결국 마케도니아 대제국은 세 개의 국가로 분열합니다. 이집트를 가진 프톨레마이오스 왕족, 그리스와 마케도니아를 가진 안티고노스 왕족, 소아시아와 메소포타미아를 가진 셀루코스 왕조가 바로 그 세 가지 국가입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비록 자신이 세운 그 거대한 제국이 얼마 못 가 쪼개지고 말았지만 그의 군사적 업적과 문화적 업적은 아직도 역사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엄청나게 거대한 제국을 세웠지만 이른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거대했던 제국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자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은 처음에는 얼떨떨했습니다. 그 강하고 팔팔했던 알렉산드로스가 이리도 갑자기 허무하게 죽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이제 그리스 도시 국가들은 알렉산드로스가 죽은 틈을 타서 마케도니아의 지배와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의 폴리스들이 서로 연대하여 마케도니아에 전쟁을 선포하게 된 것이죠. 아테네가 특히 주도적으로 마케도니아에 저항했습니다. 아테네에서는 히페레이데스라는 인물이 마케도니아와 싸울 것을 독려했습니다. 그는
마케도니아를 너무나도 싫어했습니다. 히페레이데스의 강렬한 연설에 감명받은 아테네의 장군 레오스테네스가 마케도니아를 공격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레오스테네스는 마케도니아 군대와 싸워서 지속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의 장군인 안티파트로스를 궁지에 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슬프게도 그때 아테네에서는 내부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레오스테네스를 시기하고 질투했던 아테네 정치인들은 그에게 추가 군대를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이에 마케도니아는 군대를 늘렸습니다. 결국 레오스테네스는 비참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기세를 타고 마케도니아 군대는 아테네로 쳐들어와서 아테네 도시를 점령하고 말았습니다. 마케도니아에 반대하는 아테네인들은 끔찍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인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부를 아테네에 세우게 되죠. 아테네는 슬프게도 이렇게 완전히 제압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 도시국가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마케도니아에 맞서기 위해 그리스의 여러 도시국가들은 두 가지의 동맹을 결성했습니다. 바로 아이톨리아 동맹과 아카이아 동맹이었습니다. 아카이아 동맹의 아라토스는 특히 마케도니아를 싫어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혼란스러웠던 스파르타를 개혁한 클레오메네스 3세가 갑자기 세력을 확장하자 아라토스는 엉뚱하게도 마케도니아에 도움을 구합니다. 결국 마케도니아 군대가 들어와서 스파르타를 쓸어버렸고 아라토스 그 자신마저도 마케도니아의 국왕 필리포스 5세에 의해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5세는 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아라토스와 힘을 합쳐 스파르타를 물리쳤고 아라토스를 죽여서 아카이아 동맹까지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마케도니아의 시대도 저물고 있었습니다. 바로 신흥강국 로마가 마케도니아에 들이우고 있었던 것이죠. 로마는 당시 강력한 국력을 비축하며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로 진출하려는 로마와 그리스의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마케도니아 두 세력의 충돌은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케도니아와 로마가 대립할 당시 로마는 북아프리카의 또 다른 강국 카르타고와도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5세와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은 서로 협력의 의사를 밝히게 되죠. 한니발은 필리포스 5세에게 지원 병력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필리포스 5세는 그리스의 저항 세력을 상대해야 한다면서 이 요구를 거절합니다. 카르타고와 마케도니아는 안타깝게도 적극적인 협력을 이루지 못하고 로마의 각계격파를 당하게 되죠. 로마는 이렇게 카르타고와 마케도니아 사이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에게 접근합니다. 특히 아이톨리아 동맹을 꼬드겨서 함께 마케도니아에 맞설 것을 제안하죠. 아이톨리아 동맹은 이러한 로마의 협력 제안을 받아들였고 로마와 그리스 도시국가 세력이 힘을 합쳐서 마케도니아를 압박합니다. 마케도니아는 이러한 로마의 공세에 엄청난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일단 마케도니아는 로마와 평화조약을 체결합니다. 로마도 일단 카르타고와의 싸움을 끝내야 했기 때문에 이 평화조약에 동의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케도니아와 로마의 싸움은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이후 로마는 카르타고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카르타고는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지만 너무나도 쇠약해졌고 이제 로마의 최대의 적은 마케도니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방에러의 진출을 벼르고 있던 로마에게 전쟁의 명분을 가져다 준 사건이 터집니다. 알렉산드로스의 대제국이 쪼개진 후 이집트를 다스렸던 것은 바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프톨레마이오스 4세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의 왕위를 이은 인물은 나이가 너무 어렸고 이집트는 혼란에 빠지게 되죠. 이를 틈타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5세와 소아시아를 차지한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3세가 은밀한 협의를 통해 이집트를 반으로 나눠 먹기로 합니다. 이집트인들은 이러한 모략에 분노했고 결국 이집트 사람들은 강력한 국가로 떠오른 로마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로마는
마케도니아의 셀루코스 왕조에게 이집트를 나눠먹는 짓을 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그저 무시당합니다. 결국 로마는 정의를 위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마케도니아를 공격합니다. 플라미니누스가 이끄는 로마 군대와 필리포스 5세가 이끄는 마케도니아 군대는 키노스케팔라이에서 거대한 전투를 벌입니다. 로마와 마케도니아의 이 결전에서 로마는 대승을 거두고 마케도니아는 참패합니다. 결국 궁지에 몰린 마케도니아는 로마와 조약을 맺는데 이 조약으로 인해 마케도니아의 세력은 완전히 쪼그라들었고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까지도 마케도니아로부터 독립하게 됩니다. 필리포스 5세는 너무나도 큰 상실감과 비통함에 빠졌습니다. 그는 결국 기원전 179년에 쓸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필리포스 5세의 혈기왕성한 아들 페르세우스는 로마의 횡포와 간섭에 너무나도 큰 분노를 가졌습니다. 필리포스 5세의 왕위를 이은 그는 로마에 격렬하게 저항했고 마케도니아와 로마는 다시 맞붙게 되었습니다. 페르세우스는 정말 처절하게 로마에 맞서 싸웠습니다. 마케도니아는 처음에는 험난한 산악 지형을 잘 써먹어서 로마 군대를 이겼지만 로마 군대를 유능한 파울루스가 이끌게 되면서 마케도니아는 점차 밀리게 됩니다. 결국 밀리고 밀린 후에 로마와 마케도니아 군대는 북부의 피드나에서 마지막 결전을 치르게 되죠. 마케도니아는 이 전투에서도 마케도니아 군대의 주 특기인 마케도니아 팔랑크스 전술을 사용합니다. 이 강력한 전술을 통해 처음에는 마케도니아 군대가 로마 군대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나 울퉁불퉁한 지형에 서게 된 마케도니아 군대들은 그 배열이 흐트러졌습니다. 로마 군대는 그 허점을 놓치지 않고 마케도니아 군대를 말 그대로 쓸어버립니다. 결국 페르세우스도 로마 군대에 붙잡혀 비참하게 죽습니다. 로마는 이 피드나 전투 이후 마케도니아를 4개의 국가로 쪼개버립니다. 그런데 마케도니아는 정말로 끈질겼습니다. 안드리스쿠스라는 사람이 자신이 페르세우스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며 로마에 저항한 것입니다. 그는 열심히, 처절하게, 필사적으로 로마의 강력한 군대에 맞서 싸웠지만 결국 진압당합니다. 이후 기원전 148년에 로마는 아예 마케도니아를 로마의 속주, 즉 한 지방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제 마케도니아의 생명은 완전히 끊어진 것입니다.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운명도 어두웠습니다.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반란을 주도했던 코린토스는 로마의 루키우스 무미우스에 의해 완전히 처참하게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그리스의 각 도시국가들도 훗날 로마의 지방신세가 됩니다. 독자적인 폴리스에서 발전하며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펠레포네소스 전쟁에서 서로 싸웠으며 이후 테베와 마케도니아가 차례로 주도했던 고대 그리스 세계는 그렇게 로마에 의해 그 막을 내립니다. 지금까지 만화로 보는 고대 그리스 시리즈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